김종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내일신문과 김종필TV가 합동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모시고 경제에 관한 얘기 또 당연히 정치에 관한 깊은 고민과 또 지향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저는 그냥 편하게 장관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전 장관인데요. 예,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보통 보면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비판할 때 경영에 대한 이해가 좀 낮다. 이런 약간 비판적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장관님께서는 주로 경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로에선 한국 경제라고 하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셨고요. 덕담부터 시작하자면 많은 정치인들 중에 그래도 경제에 대한 통찰력이 높으신 분이라고 제가 감히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탄 없이 말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찰력이라 그러면 너무 과찬이시고요. 예. 그거보다는 끊임없는 바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모른다고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끊임없이 어떤 경제 현상이 나타나면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아주는 대상은 경제 관료이기도 했고 학자이기도 했고 또 실물 경제를 직접 해본 기업가이기도 했고 또 심지어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 다가올 문명적인 문제는 결국 젊은 세대들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한 1년 전 지금은 벌써 한 1년 반 가까이 됐습니다만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토론의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들의 고민에 이렇게 자취들을 누구든지 결국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니까 그 부분을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책을 내자라고 하고 쭉 토론한 결과 그걸 정리한 겁니다. 오히려 더 궁금증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고민한 내용은 현재 여기까지다. 그래서 그 문제라도 고백을 드리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책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같이 공저자로 참여한 분들, 그러니까 토론에 지속적으로 같이 공유했던 분들이 현장에 젊은 청년 기업가들도 있고 또 이른바 이제 한국경제 관료 중에 경제관료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집대성이 됐는데 이걸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이 기로에선 한국경제를 책으로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근본 취지는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도 있을 테고 또 한국경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어떤 그런 의지도 있으셨던 걸로 저희가 아는데 취지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일단 이제 코로나라는 이 역병이 전 지구를 덮쳤고요.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 왔더니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들었던 자영업 혹은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바로 직격탄을 맞고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동안 그러지 않아도 고도성장기가 끝나고 오는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기에 감염병 쇼크까지 겹쳐서 이른바 요즘 코로노믹스, 코로나 에코노믹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시기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게도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위기가 극복이 되더라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시기로 되돌아가진 않는다. 회복이 되더라도 이른바 K자 회복이 될 것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좋거나 자산을 많이 가졌거나 기회를 잡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또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정말 지옥이 될 거다. 이런 우울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 공동체가 오히려 정말 지금 어떤 형태로도 다 잡지 않으면 우리들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지 해서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그 다음 정말 위험하겠다라는 그런 절박감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토론도 했고 또 그 결과물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 제목에도 반영된 것처럼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경제 전문서이기도 한데 진단을 했던 한국 경제의 실상, 현주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우선 뭐 코로나 이전만 해서 보더라도 전통적인 이제 한국 경제를 여기까지 뒷받침해 준 것은 사실은 제조업의 경쟁력이었습니다. 또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면서 해준 부지런한 노동자들이 있었고요. 또 그러면서도 정말 맨 땅에서 일어서서 수출 한국을 만든 그런 정말 기업가들의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때는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걸 극복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고도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는 우리도 세계 이른바 선진국 반열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선진국 근처에 오게 되니까 무엇 하나 지금 우리에게 호락호락한 그게 없다는 거죠. 우선 경쟁력, 특히 수출 경쟁력만 하더라도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 각 개별 품목 같은 데서 요즘 사실은 반도체라든가 뭐 몇몇 군데를 빼고 난 뒤에는 지금 점점 경쟁력도 좀 잃어버리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은 조금 우리보다도 기술 격차가 있다고 생각했던 중국이 지금 보면 우리가 반도체나 일부 빼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중국이 지금 현재 통신 장비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심지어 또 금융에 상당히 기술을 입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상당히 오히려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예를 들자면 최근 전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가 있는 한국 기업이 지금 삼성전자 딱 하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한 10년 사이에 중국이나 일본은 새로 편입된 기업들이 그래도 눈에 띄는데 우리는 새로 편입된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경제가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견딜만 하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보면 상당히 취약한 바로 정말 위기의 목전에 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책에 보면 금융시장하고 자산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도 좀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코로나19 이제 극복 여파로 각 나라마다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했죠. 특히 이제 그게 보니까 선진국들이 약 14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니까 1경 5천조입니다. 이런 정도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장 위기 극복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압력, 또 그동안 또 자산 가격의 버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과잉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금리 정책이 지금 한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초저금리인데. 그런데 이것 자체를 어차피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느 정도 진정을 시켜야 되니까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또 경제가 조금씩 회복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그동안 지금까지 거품이 낀 이 자산들 또 특히 금융시장에 있던 이 부분들은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금리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하죠? 엄청난 정도 우리에게 어떤 위기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들은 가계를 향한 신용대출들이 엄청나게 많고 특히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우려들은 부동산에 지금 버블이 많이 끼어 있다. 그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연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경제 행위자들한테 조금씩 그런 어떤 경고의 사인을 보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그래서 한국 경제의 그 냉엄한 현실을 보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지금 이제 국제 환경에서 볼 때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자국 중심주의 기조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국 경제에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우선 전 세계 자유시장 경제의 일종의 가장 상징적이고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경제만 해도 봅시다. 우리가 트럼프 정부 때 워낙 예를 들면 기업들 리쇼링을 강조하고 그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게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일종의 정책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분이 약 한 7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앞으로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기업들과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계약은 없다. 그리고 약 5천억 달러에 이르는 조달 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또 다른 일종의 보호무역주의, 자국 중심주의라고의 회복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대규모 우리들의 참 경쟁력이 있는 우리 자부심인 삼성전자, LG, SK도 이제 미국에 실제로 공장을 건설하겠다. 그러면 그 투자가 그냥 소위 말해서 전부 다 이 단위가 조 단위가 넘는 투자잖아요. 그 투자가 국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일어나야 하고 또 글로벌에서 일어나야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좀 획기적인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글로벌 차원에서의 이 팬데믹 극복 이후의 모습들이 그런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우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바이 아메리카를 추천하고 있고 중국도 아까 이제 고도의 경쟁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또 기술 경쟁력 면에서는 일본에 우리가 뒤처지고 근데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우리가 높잖아요, 비중이. 그러니까 이제 이 미, 중, 일 이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아주 전문적인 영역인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은 경쟁력 있는 품목들은 아마 전 세계 경제가 서로 간에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얽혀 있기 때문에 그건 견딜 겁니다만은 그 외에 그동안 우리가 조금 편하게 생각했던 부분에는 바로 주름살이 올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다변화하고 키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곳곳에서 과거에 우리가 수출 입국 시대에 했던 것처럼 전 지구적 시장을 상대로 해서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나 합작을 이렇게 넓히는 저는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 있어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내수 시장을 좀 탄탄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에 좀 이렇게 안전판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진단을 해주었습니다. 뭐 이제 그 경제가 비단 경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또 안보, 그죠? 또 국제사회에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위정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좀 체계화된 그 문제 해결 대안을 같이 좀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가져보고요. 저도 이제 책을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가 이제 인상적인 대목이 초원에 풀이 마르면 육식동물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담긴 맥락은 어떤 뜻을 강조하시려고 한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초원에 풀이 마르고 없어지면 초식동물이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 초식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들도 결국 사라지고 거대한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그게 결국은 자연의 위치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층들이 점점 쌓이고 그러니까 결국 저출산으로 연결이 되고 경제 자체가 결국 활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면 어떤 기업인들 아까 자기들이 원하는 기업 활동의 자유라든가 뭐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결국은 자연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이치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대기업이 그동안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소위 짜낸다고 할까? 하는 거 이제 약탈식 이제 그거는 그만하라는 거죠. 왜 밑에 자기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이 견뎌내지 못하면 자기들이 어디서 그 부품을 조달해서 할 겁니까? 또 사회적으로 보면 넉넉하거나 부유층들이 요즘 자기들 자산에 오른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만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게끔 조금 세금을 더 내라 하면 강하게 저항을 한단 말이죠. 이 모든 서구의 선진국들이 이랬을 때 서로 사회적 대타협을 합니다. 좀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부담을 더하고 그러면서 소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부조를 통해서 이렇게 받쳐 올림으로써 그 사회를 유지했고 건강한 선진국으로 끌고 갔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죠. 그래서 결코 예외는 없더라. 우연히 잘 되는 건 없더라. 그래서 바로 초원의 풀이 마르면 결국은 육식동물도 살아남지 못하라는 이 자연의 위치와 섭리를 이제 우리도 수용할 때가 되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고 이게 선순환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서 조금 앞에 문제를 조금 더 이제 보태자면 결국은 이것이 사회 정책적으로 보면 결국은 튼튼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내가 잠시 일자리를 잃더라도 내 가족의 삶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그게 이제 그동안은 선별적 복지에서 이제 보편적 복지까지 왔던 거고요. 이제 보편적 복지에서 그거 가지고 또 이번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그럴 게 아니라 기본소득론 같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지금까지 어떤 사회적 분배 제도 전체에 대한 어떤 개선안을 고민해보자라는 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다른 나라들 다 이런 치열한 논쟁을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본소득론도 지금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게 보면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공존. 그리고 이게 생태계 안에서 이제 포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장 동력도 복원을 하고 미래 세대에게 뭔가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뭐 요게 이제 쭉 관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동안은 우리가 시장 경제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곧 아까 이야기한 성자 독식이 무한정 허용될 것 같은.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뭐 이렇게 데리고 간다라는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 그들이 파트너라는 거죠.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지지 않으면 어떤 이 경제 공동체 자체가 무너진다는 게 너무 명백해졌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조점 중에 하나가 이제 더군다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돼서 양극화가 심화됐고 그런데 기층적으로 있었던 양극화 해소에 대한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공존 복원에 대한 지향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게 또 생겨서 이게 심화됐는데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뭐냐? 라고 나왔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지적하셨던 기본소득에 관한 또 이제 하나의 대안이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 지금 보통 복지 쪽에서 접근하는 거는 보편적 복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당장 기본소득 같은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그런 큰 변화가는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지금의 우리가 복지망을 잘 했지 않냐? 우리 예산 500조 중에 200조를 복지에 쓰는 데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해보니까 너무 허점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이렇게 깔아주는 것이야말로 이건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화두로 제기가 됐던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는 토론을 이제 진지하게 하고 그러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꼭 뭐가 따르겠습니까? 그런 혜택이 국민들에게 모두 골고루 주어지려면 뭐예요? 우리 모두 다 더 부담을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금기시대에 있던 정세에 대한 논의도 솔직히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약 한 300여 개의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근데 이것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전체를 기존의 우리 복지 체계 전체에 대한 리셋 플러스 이 기본소득제 같은 이런 어떤 도입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투명하고 또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꿈들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해야 제도 개혁이 가능하고 사회적 혁신이 가능하다. 또 그래야 사람들의 삶이 늘 불안하고 늘 경쟁에서 어떻게 뒤처질까봐 어떤 이 자기 삶 자체가 흔들리는 그 상황은 우리가 국민들을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게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문재인 정부도 강조했지만 포용적 성장 또 궁극적으로는
안정적 공존, 예. 또 이렇게 그 공정한 공존 이것을 위한 노력을 이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게 단순히 방법론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그런 공존과 또 공동체적인 것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전부 다 펼쳐놓고 거기에 증세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번 우리의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이 불안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그냥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죠. 예. 우리 사회 곳곳에 아까 말하자면 이 걸림돌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서 지금 걸려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래 그것을 그때 임시 처방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아셔야 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어떤 투명성이 확보될 때 우리 모두 다 부담을 사회적 동의가 되면 우리가 부담을 더해서라도 혜택을 골고루 누리자라는 그런 합의가 가능하겠죠. 예. 그러니까 뭐 국가가 뭐냐, 국가의 존립 이유가 국민을 이제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사회적 약자를. 그래서 지금 그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논란이, 그 반대 의견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 채무를 증대시키고 재정 건전성 문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몇 번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만은 결국은 자국의 국민들의 삶 자체가 무너지는데 거기서 재정 건전성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그럼 국가가 뭘 하고 있고 국가가 왜 필요한 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들게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각 나라마다 모두 다 사실은 과거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방법이죠. 그냥 대규모로 말하자면 돈을 뿌리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나라들은 그 자국의 통화의 가치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위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 방법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국민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국가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대신에 재정당국이 하는 고민들 그럼 이 빚은 그럼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결국은 우리가 갚아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허리띠를 졸아매면서 경제가 좀 좋아졌을 때는 이 바로 우선 꺼내 썼으니까 곡간을 이 곡간을 채우는 방법은 뭐다 이런 고민까지 같이 하자는 막 그런 어떤 요구라고 재정 당국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우선 급하니까 빚을 내서 씁시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선은 그만큼 절박하니까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는 앞으로 그런 고민까지 같이 하자.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제 정립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쾌도난마처럼 문제를 풀려면 실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장관님께서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강조점이 대안으로 교육개혁. 그 교육이 우리 사회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첩경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학제 개편을 또 강조하셨어요. 이 부분에 담긴 내용은 어떤 대안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보의 혁신이라든가 또 민간 기업의 창의성 또 젊은이들의 어떤 창업을 이렇게 부추길 수 있는 어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창업국가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또 산업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기존의 안목을 넘어서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또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현행의 초등학교 6년, 중고 3년 해서 이 12년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1950년대 초반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금 그때하고 우리 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이 성장의 속도가 그때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좋기로는 저는 학제 개편까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또 우리 사회의 논쟁과 불필요한 어떤 그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면 지금 사실상 공교육 체제에 편입된 유치원 교육 그걸 가지고 제도 교육에 편입된다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지금보다도
1년 줄이는 겁니다. 네. 그래 되면 학부모들한테는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요. 예. 또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는 연령, 이런 사회에 나가서 노동시장이든 혹은 뭐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는 연령 자체도 그만큼 또 진입이 빨라지겠죠. 예, 예, 예. 그래 이런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 교육제도에 대한 문제들은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예. 이제는 손댈 때가 되었다. 예. 가까운 예로는 홍콩이 이 교육제도 개혁을 한 10여 년에 걸쳐서 조금씩 해서 바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뭔가 하여튼 그런 우리 사회의 변화에 걸맞는 어떤 교육제도에 대한 그런 변화도 네.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다라고 예, 예. 제가 제안한 거고 예. 좀 하나의 예시로서 제가 이 안을 제안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이제 사람이 먼저다. 뭐 이걸 또 뭐 언제나 사람은 이제 소중하지만 이 정부가 그걸 많이 강조했고 결국 이제 교육 문제의 본질은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그것도 교육이 그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고 그래서 대안은 대단히 교육제도 개혁에 대한 주목과 대안은 대단히 유의미하다라고 저희는 이제 언론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제도 운영 제도를 바꾸는 문제, 예산을 어떻게 그것에 맞게 수반해서 해결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시즌 2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글쎄요, 아깝습니다.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을 출범시켰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서 이런 근본적으로 대입제도뿐 아니라 우리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하길 바라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대학 입시제도에서 뭐 수시, 정시, 그거 뭐 비율 조금 바꾸는 거 외에는 사실은 못 해냈어요. 이해가 참여하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대학 입학 정원 자체가 지금 많이 매년 몇만 명씩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특히 지방대학 그리고 또 지방사립대학은 뭐 엄청난 지금 그 정원 미달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지방 대학의 위기가 바로 지방의 위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 이런 등등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좀 더 강한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좀 밀어붙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터뷰의 완성도를 위해서 사전에 질의 요지를 보내드렸는데 없는 돌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한국 사회의 현실, 또 특히 경제 문제에 관한 해법들에 관해서 지금 이제 교육제도 학제 개편 등 교육제도 개혁에 대한 그 의지를 내용을 갖고 계신데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이셨잖아요. 최근까지 여기서 이제 이런 토론들이 활발하게 좀 이른바 이제 사전에 준비된 의제 중심이겠지만 뭐 토론이 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장관님이 주도적으로 토론을 이렇게 제기해서 했던 어떤 구체적 사례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근데 일단은 이제 국무회의까지 안건이 올라올 때는 몇 차례 이제 사전에 몇 차례 그걸 거쳐서 오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비된 안이 올라오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씩 무슨 대통령이나 의장이 이제 대통령이거나 혹은 대통령이 안 계시면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의장이 되시니까 그분들이 할 때 뭐 예를 들면 조금 이 찬반이 있겠다 싶은 주제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묻기도 하고 또 뭐 저희들이 국무회의 할 때 가끔씩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 어떤 안건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뭐 기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게 있었는데 조금 아무래도 그 국무회의 자체가 바로 토론장이 되기는 좀 어려운 구조인 건 맞습니다. 루틴하게 해야 루틴하게 왜냐하면 뭐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빤하고 그리고 이미 거기까지 올라온 안건은 법률안이 됐든 뭐 대통령령이 됐든 사실은 몇 차례 관계자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하는 안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취재한 바로는 그래도
그래도 국무회의에서 인터뷰 중입니다. 예. 그 행정안전부를 출입하는 김신일 기자가 예. 응원 방문을 다녀갔습니다. 예. 방송의 묘미야.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취재한 바로는 국무회의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레귤러하게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의견 개진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한 국무위원이 김부겸 그 행정안전부 장관 전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은 바가 있는데 맞습니까? 딴 분들은 말씀을 안 하셨다는 뜻은 아니고 예,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셨던 하려고 노력을 했다. 왜냐하면 제가 제가 이제 그 지명을 받고 나니까 주변에 이제 선배들이나 또 이런 동료 의원들이 제발 좀 국무회의가 실질화되도록 그런 좀 토론을 유도하라는 그런 일종의 밀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특명을 받았는데 그래 막상을 해보니까 일이라는 게 그런 어떤 특성이 있어서 좀 가능한 한 그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는 이제 노력을 좀 했었고요. 다행히 뭐 제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주재하실 때나 혹은 이낙연 총리가 조치하실 때 가능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조금 자꾸 의견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회의 진행을 해주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